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2부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화요일 주유소 2부는요. 주식 불패 우리 위원님과 함께 할 텐데 어떤 위원님인지 이제는 아시겠지만 그래도 궁금증을 위해서 이름은 뒤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노란톡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질문 실시간으로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와 함께하면 이 시장도 두렵지 않다. 주식 불패 오늘의 위원님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화요일 주유소 2부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주유소 2부 시간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끝냈죠, 위원님? 맞아요. 지난 시간에 사실 양을 좀 많이 갖고 왔는데 네. 오늘은 좀 시간 놓치지 않게 주어진 시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기대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미있는 강의 이야기 듣기 전에 저희 박원재 위원님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다는 말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그럼 오늘 바로 들어볼까요? 지난 시간에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죠. 장기 시황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가를 볼 때는 이제 항상 기준을 갖고 있으면 편해요. 주가라는 건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복불복 같지만은 대체적으로 일시적으로 과매수나 과매도가 변동성을 일으키지만 대체적으로 펀더멘탈인 EPS에다가 시장의 참여자의 심리를 곱하면은 이게 보통 그 기업의 주가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출발을 베이스를 여기에다 둬야 돼요. 주가란 기업의 실적에다가 시장 참여자가 부여하는 프리미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시장 참여자가 지금 얼마나 환호하고 있나. 아까 리오프닝 얘기할 때 뭐라 그랬죠? 백신 맞고 이제 다 정상화 되겠네 라는 기대감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시장은 올라갑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의 주식과 오늘의 주식이 기업이 뭐가 달라졌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의 관심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체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EPS에다가 시장 참여자의 관심, 이거를 체크해 가는데 우리가 실적을 EPS를 따지는 데에는 항상 펀더멘탈, 주가의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상 모든 게 다 주가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그 모든 변수를 다 주가에 녹여서는 우리는 주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필요 없고 네 가지만 봅시다 하고 EPS를 영향을 주는 네 가지 변수를 핵심 변수를 유동성 잘 봐야 된다.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환경이냐 시장에서 돈이 나가는 환경이냐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더해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환경이냐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는 환경이냐. 지금 이 기업 실적 갖고 말이 많아요. 피크아웃. 이 얘기가 뭐죠? 야, 기업 실적이 2, 4분기가 정점 아냐? 라는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 실적이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하고 작년 대비 마이너스 가는 거하고는 틀려요. 지금은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고민하는 피크아웃입니다. 이걸 구별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금리예요. 금리는 제가 너무 자주 얘기를 해서
모든 자산 가격의 기본 베이스는 금리부터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시장 금리가 10%다. 그럼 주식할 필요 없다 그랬죠. 아니 은행에 갖다 줘서 10% 수익을 주는데 이 어렵고 변동성 있는 주식시장에 와서 고생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80년대에는 실질적으로 금리가 15% 20%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80년 말에는 금리만 가지고도 자산 증식이 됐어요. 적금 잘 들어놓으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12만 원씩 3년 적금 받는데 뭐 700만 원 수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요즘 같으면 불가능한 얘기죠. 정부 재정으로 태워주지 않는 한 금리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은 제로 금리에서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게 뭐죠? 금리 인상의 전 단계.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역사적으로 제일 바닥인 금리예요. 제로 금리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지금 처한 위치는 사상 최저금리다. 이걸 기억하시고 네 번째는 환율이에요. 환율은 외국인이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데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200원이라는 거는 뚫기 어려운 환율이다. 자, 그럼 네 가지 중에 우려되는 것도 있고 체크해야 될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니까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죠.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좋은 환경에서 투자하기는 그렇게 좋은 환경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머무르는 게 훨씬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빨리 출발을 할게요. 자, 요거를 지워야 넘어갑니다. 화면이. 지난 시간에 이제 이 과거 40년 차트를 갖고 이걸로 너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은 결론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얼른 지나갈게요. 우리 시장 40년을 보면은 80년 1월 1일입니다. 이때 종합주가지수를 100으로 놓고 출발을 해요. 그러면 지금이 3,300이 고점이고 지금 3,200이니까 40년 동안 100에 있는 지수가 3,200이 됐으면 40년 동안 32배 올랐어요. 종합주가지수는. 자, 32배 오른 지수니까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 야, 40년 동안 32배 오르면 많이 오른 거야? 뭐 막 헷갈리시잖아요. 대충 지난 40년을 보면 자산 가격은 비슷하게 오릅니다. 채권과 부동산과 주식이 큰 차이 없이 올라요. 그런데 국면을 나눠보면 채권이 유리했던 국면이 있었고 부동산이 유리했던 국면이 있었고 주식이 유리했던 국면이 있어요. 그래서 각 자산별로 사이클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거를 얘기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은 계단식 사이클을 그립니다. 대체적으로 10년에 한 번 큰 상승이 오고 쭉 가라앉고 10년에 한 번 큰 상승이 오고 쭉 가라앉고 부동산은 대체로 그런 파동을 그리고요. 주식은 대체적으로 3년 정도의 작은 파동과 10년의 큰 파동을 그려요. 10년에 한 번씩 큰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커다란 기회를 줘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3년에 한 번씩 소파동을 그립니다. 채권은 40년 동안 내리 떨어졌어요. 40년 동안 꾸준히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잘 이해 안 되시겠지만 채권은 사면 무조건 먹었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역비례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은 자산시장의 황금기였어요. 뭘 투자해도 다 먹었습니다. 뭘 투자해도 투자 안 한 사람만 손해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투자한 사람은 다 수익인데 아니에요. 투자를 잘한 사람이 수익이에요. 투자는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에요.
그래서 투자는 배워서 잘 해야 됩니다. 무조건 투자한다고 수익이 나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방송 처음 나와서 이제 강세론을 얘기하는데 지난 40년 동안 이제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바닥에서 3배 오른 국면이 3번이 있었어요. 80년 중반에 한 번, 이때 150에서 1000포인트까지 가장 강력한 상승. 두 번째는 우리나라 유효한 위기를 겪은 97년부터 99년까지 짧은 동안에 270포인트부터 1000포인트까지 2번. 세 번째가 2000년 중반에 9.11 테러 이후에 중국 스토리가 쓰여지면서 이때가 3번이에요. 500에서 2000까지. 자, 그러면 이 3번의 공통점이 이번 국면하고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번을 4번째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바닥이 1450이니까 대충 3배를 하면 4500포인트가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상승 파동의 마지막은 4500포인트는 가야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무모할 수도 있는 목표인데 시장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 1, 2, 3번도 이렇게 간다고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여기까지 왔으면 끝났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시장이 계속 갔어요. 그게 심리예요. 시장 참여자의 심리가 몰리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1, 2, 3번의 공통점은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던 가계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참여를 했어요. 이게 공통이에요. 80년대에는 소 팔아서 주식시장 들어왔다 그랬죠. IMF 때는 모든 직장인이 쌈짓돈 털어서 주식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유명한 IT 버블. 중국 스토리 때에는 펀드 열풍으로, 그게 가계자금이죠. 그래서 미래에셋을 중심으로 한 펀드. 그렇게 들어왔고 이번에 동학개미 직접 들어오죠. 그래서 똑같은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중간중간을 끊어보면은 재밌는 현상이 나와요. 중간을 한번 끊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을 끊어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아까 3번을 올라가는 국면 말고도 대체적으로 올라갔던 국면이 6번이 있었는데 경기 침체 이후에 올라가는 상승 국면이 40년 동안 6번이 나와요. 대충 우리가 경기 파동을 3년 또는 3번을 묶은 9년, 이 키친 파동과 주글라 파동을 합산해서 6번이면은 3년으로 하면 18년이잖아요. 중간에 주글라 파동을 2번 집어넣으면 대충 6번, 그러니까 파동 주기대로 상승이 나왔어요. 경기 침체를 겪고 올라갈 때 상승을 올라가는데 그 구간을 끊어보니까 그냥 이쁘게 올라가는 경우가 없더라. 중간에 턱이 반드시 한 번씩 있더라. 근데 그 턱을 딛고 6번 중에 5번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6번째인데 이번에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80년 중반이에요. 80년 중반에 85년도에 100에서 100%가 올라요. 260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100% 올랐죠. 지수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야, 이제 정말 많이 올랐네. 그런데 이때 중간에 3개월 동안 MDD라는 건 하락폭인데 3개월 동안 17%가 빠집니다. 올해 굉장히 어렵다 그랬는데 올해 10% 빠지지 않았어요. MDD가 올해는 9%입니다. 9%. 올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9%밖에 안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 힘들어했잖아요. 지수가 17% 빠졌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짧은 시간에. 그런데 이거 딛고 쭉 올라가요.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많이 올랐으니까 이때 도망간 사람은 나중에 이 상승을 먹지 못했겠죠. 94년도에도 이런 게 일어나요. 신삼저 시대가 와가지고 바닥에서 600에서
900까지 가니까 50%가 올랐어요. 그러고 6개월 동안 이때도 MDD가 11%가 빠져요. 지수가 11% 빠지는 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또 올라갔어요. IT 버블 때는 거침없이 올라가다가 이때 4개월 동안 25% 빠졌는데 이때는 회복 못하고 빠집니다. 이게 유일하게 경기 침체기에서 올라왔다가 굉장히 과하게 이때의 특징은 너무 많이 올랐어. 4배가 올랐어요. 직전에. 지수가 270에서 1000까지 갔으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이때는 못 오르고 빠져요. 그런데 그 앞에 너무 많이 올랐더라.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100% 올랐어요. 400% 오른 게 아닙니다. 2003년에도 9.11 테러 이후에 경기 진작을 위해서 연준에서 부양을 할 때 마찬가지로 500포인트에 있던 게 900포인트까지 가요. 그러고 25포인트, 3개월 동안. 25포인트를 맞으면요, 정신 못 차려요. 웬만한 종목이 다 반토막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2000포인트를 갑니다. 700포인트 빠졌다가 3배가 더 올라요. 이때 겁나서 팔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 거 빠이빠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위기 때 890까지 떨어지고 올라간 지수가 1700포인트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때도 이제 100% 올랐죠. 그러고 이때가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8개월에 걸쳐서 11%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때도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결국 이때 다시 뚫고 올라가서 1500까지 갔다가 2000포인트를 가죠. 지금이 6번째입니다. 우리는 1450까지 갔다가 지금 3200에 와 있어요. 100%가 올랐어요. 엄청 오른 지수예요. 근데 과거 사례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 번 빼놓고 다 올랐는데 그 한 번은 직전에 4배나 올랐더라. 그러니까 쉴만도 했다. 한 번 파동에 다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요게 질문입니다.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쪼개서 놓으니까 이제 40년 지난 시간에 한 번에 볼 때는 좀 헷갈렸는데 쪼개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딴 나라는 어떤데? 그걸 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항상 EPS와 시장의 참여자의 심리 두 가지로 평가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12개월 선행 EPS하고 펄을 비교해 봤더니 EPS는 피크아웃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갑니다. EPS가 역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속도가 완만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꼭 구별하세요. 작년에는 바닥에서 올라오니까 거침없이 올라왔는데 이제 거침없이 올라오는 속도가 완만해지니까 이걸 피크아웃이다. 끝났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나는 거는요. 이게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야 끝나는 거예요. 이거 구별을 하시라고요. 두 번째, 그래서 평가를 보니까 올 연초 1월 달에 동학개미의 힘으로 쭉 끌어올렸을 때 대한민국 밸류에이션 시장 참여자의 환호도가 이게 역사적 고점입니다. 14.6까지 찍었어요. 지금 현재 아마 10일 초반대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주식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실적은 계속 올라가는데 평가만 떨어졌네?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이해되시나요? 실적은 계속 올라가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점수를 안 주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미국 시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항상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미국 시장은 중요한 게 세계 시장의 중심축이 되기도 하고,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 대체적으로 세계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다만 미국 시장이 소프트할 때는 다른 국가가 좋아요. 달러 약세가 될 때 다른 나라가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우리는 직전 작년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 힘들다 그랬죠. 지난 10년을 보면 미국만 올라가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세상의 중심은 미국만 있다. 시장은 미국밖에 없다. 무조건 미국이다. 이게 지금 상식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은 좀 사이클이 길어요. 대체적으로 사이클을 쭉 그려보면은 이게 이제 1950년, 30년 대공황 위기 때부터 이게 그려진 차트인데, 이 직전에 있으면 좋은데 1920년대 주식시장 엄청 좋았습니다. 10년 동안. 그 다음에 대공황이 시작되죠. 이 대공황이 몇 년을 가느냐면 20년을 가요. 미국 시장은 20년 동안 박스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내내 부르짖는 박스가 미국은 20년 박스였어요. 20년 박스. 그러다가 50년부터 65년까지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거침없이 상승해.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는 파동이 길어요. 20년 박스, 15년 상승. 대단하죠. 그 다음에 65년부터 80년까지 미국은 박스예요. 전혀 지수가 움직이지 않아요. 15년. 그 다음에 미국이 금융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80년부터 2000년까지가, 이때부터 미국이 금융으로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20년 호황.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경험을 못하신 분들은 정말 미국 시장만 올라가는 줄 아는데, 2000년부터 2012년까지는 아시아권 시장이 훨씬 좋았어요. 네, 미국 시장은 박스입니다. 이때 우리 시장이 훨씬 좋았어요. 우리 시장은 이때 차화정 날아가고 차이나 스토리 날아가고 이럴 때예요. 무슨 조선기계 철강화학 이런 걸로 막 50배, 70배 날아갈 때 미국은 박스였어요.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 이후에 지금 미국이 10년째 상승 중이에요. 그럼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미국이 여기서 끝난다고 보기에는 좀 짧아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향후 한 몇 년은 더 미국 중심의 금융패를 갖고 갈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손안에 다 있잖아요. 정책 결정권도 손안에 있고, 돈 푸는 것도 여기다 있고, 금리 올리는 것도 여기서 올릴 거고. 미국이 앞으로 한 4, 5년 정도는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익을 볼게요. 지수는 이랬는데 이 아래가 이제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은 횡보장에 살짝 기복은 있었지만 횡보장에도 올라갔어요. 횡보장의 이익이 줄은 게 아니에요. 횡보장에도 이익은 올라갔어요. 근데 주가는 안 올랐어. 신기하지 않나요? 기업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도대체 뭘로 설명하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실러 PER 지수라는 걸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실러 PER 지수라는 거는 과거 10년치의 순이익을 현재의 시가총액으로 나눠서 이제 지수화한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설명이 돼요. 횡보장을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나는 이거에 얼마를 주고 싶어 하는데, 좋을 때는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도 기꺼이 돈을 지불했는데 횡보장 때는 사람들이 주식 안 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심리가 중요합니다. 봤더니 이익이 올라가도
이게 사람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건데 심리가 꺾어지니까 횡보장이 드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리미엄이 올라갈 땐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올라가는데 지금 요만큼 올라가 있어요. 미국 시장이 끝났다 안 끝났다 논쟁이 많은데 과거의 차트 대비로 해보니까 이것도 짧아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작은 표 같아서 요 실러 PER 지수만 한번 좀 키워봤어요. 야, 이게 좀 실러 이거 재밌네. 이거 한번 더 잘 보고 싶어서 키워봤습니다. 이런 모양을 그려요. 이게 실러 PER 지수입니다. 시장 참여자가 기꺼이 돈을 지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나는 저 물건은 무슨 값을 치르고라도 살 거야. 그런 때와 아무리 좋은 물건 공짜로 줘도 난 안 가져. 이거하고는 다르겠죠, 가격이. 그걸 나타낸 겁니다. 미국도 보면은 이게 이제 퍼예요, 퍼. 퍼입니다. 결국은 퍼예요. 주가 수익 배율이에요. 미국도 보니까 자본시장이 그저 왔다 갔다 할 때는 5까지 있었어. 1920년대 퍼가 5, 많을 땐 20 초반대까지. 그러니까 1800년대에는 많이 쳐주면 20대 초반, 낮을 땐 5 이랬는데 제가 광란의 1920년대를 한번 보라 그랬죠. 이때 10년 동안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지금하고 많이 비슷해요. 에너지가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고 운송수단이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고 새로운 산업이 막 등장을 하죠. 라디오도 이때 등장을 하고요. 전화기도 이때 등장을 하고요. 아주 신문물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광란의 1920년대를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옵니다. 이때 시장의 심리가 10년 동안 얼마를 찍느냐 하면은 퍼 배수가 5배수에서 30배수까지 올라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에 사람들의 심리가 처음에는 의심해요. 아, 이 비싸게 주는 거 아니야? 상투 아니야? 꼭대기 아니야? 그러다가 28년도, 29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유명한 경제학자였는데 이제부터 S&P 500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원지대에 도달했다래요. 이제 주식은 오르기만 하지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보통 그런 얘기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고 20년 동안 주식시장은 처박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주식시장은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히 오르기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때를 알기는 참 어려워요. 너무 일찍 떠나는 사람은 이 정말 화려한 파티를 못 먹는 거고 나중에 따라붙은 사람은 불나방이 돼서 타 죽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또 얘기지만 기준을 만드세요. 기준을 갖고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시나리오와 매뉴얼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에서 지금 시장이 어딘지만 알면 돼요. 지금 시장이 여기 같은데? 저기 같은데? 그런 걸 데이터 디펜던스로 뇌피셜 하지 말고 데이터로 체크를 해나가면 마지막은 한 방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많이 먹잖아요. 작년부터 먹은 게 얼만데.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간다면 먹을 게 얼만데. 그거 두려워서 미리 빠지면은 진정한 투자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때가 30배수로 처음으로 고점을 찍었고 두 번째로 고점을 찍는 게 그 유명한 IT 버블이에요. 이때 40까지 갔어. 사람의 광기가 여기까지 도달합니다. 이때 2000년대 시장, 99년도의 시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뉴 밀레니엄이라고 테크자만 붙으면 무조건 연상을 한 달 이상 갔어요. 그냥 주식이 눈 뜨면 상한가야. 그것도 한 달 동안이나.
그러던 시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바닥에서 여기도 5배에서 40배까지. 자, 이번이 세 번째예요. 이번 파동이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많이 안 떨어졌어요. 15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아마 35나 6이 돼 있을 거예요. 35나 6. 이 정도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후의 시장이죠. 시장이 끝났나요? 라고 물으면 글쎄요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 기준을 분명히 갖고 가야죠. 근데 그냥 뇌필셜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환경을. 금리를 보면은 지금은 40년 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제로금리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 가격은 금리를 베이스로 평가를 하는데 그 금리 베이스가 빵이에요, 빵. 그러면 느낌에 이때보다 비싸야 될 것 같지 않나요? 2000년대 금리가 13% 이렇게 됐었어요. 13%. 우리 지금 0점 올려서 7호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미국 금리 정확히 기억 안 나니까. 그런데 이때 할인율이 13%에 이만큼 찍었는데 0.75의 할인율을 이거 뚫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왜냐하면 할인율이 기본인데 제로금리인데 올려봐야 이번 금리는 2.5%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금리 금리 인상은 22, 23일 날 이제 연준 회의 때 점도표를 봐야 돼요. 6월 달 연준 회의에서는 점도표가 2023년에 금리 인상 2번 한다로 나와 있었어요. 그 점도표가 바뀌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게 데이터 디펜던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미리 다 예고를 해요. 뭐 시장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정책하는 사람들은 시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고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런 예고를 하는데 그 예고를 바탕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찍어야 돼요. 기업 실적의 추정치와 시장 참여자의 심리 두 가지를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읽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발품을 파세요. 여기는 일물일가의 백화점이 아닙니다. 상대 가격이에요. 내가 가격을 잘 모르면 뭐 한다고요? 바가지 쓴다고요. 대충 돌아다녀 보면 이 가격이 얼마가 정상가인지 아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바가지를 써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에서 모든 책임은 뭐다?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에요. 좀 둘러보세요. 둘러보면은 흐름이 보입니다. 최소한 둘러보세요. 뭐 이런 깊은 데이터 디펜스까지는 안 돼도 둘러보기만 해도 큰 바가지는 안 써요. 적어도 이 물건을 썩은 물건인지 아닌지 썩은 물건을 가지고 황금 만년필이라고 하는지 이 시장에는 모두의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주식시장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정부에서 판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판 안에서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룰 빼놓고는 다 해도 된다. 그 얘기는 뭐다? 사기꾼들이 넘쳐난다. 이 안에는.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아주 달콤한 말로 당신만 아세요. 고급 정보 문자로 띄울게요. 그걸 보고 투자가 되나요? 뜬금없이 문자 받아서 그 주식을 사고 싶으신가요? 정말 그러면 주식하면 안 돼요. 주식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년 동안 성장을 해왔고 그 성장을 하는 대표 기업을 우리가 동승해서 우리가 투기하려고 주식시장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안정을 갖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나의 캐시플로를
안정화시키려고 주식을 하는 거지 여기서 뭐 한방 한몫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그런 곳은 아니에요. 자, 이제 데이터 디펜던스로 실러퍼를 보니까 조금 이제 정리가 되죠. 아, 시장이 이런 거구나. 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볼게요.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보면은 이제 짧게 2003년도 기준, 2008년도 기준 지금을 모아왔어요. 그랬더니 조정은 두 가지 조정이 있어요. 짧은 시간에 깊은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3개월에 23%, 끔찍하죠. 3개월 동안에 23% 빠지면 정말 끔찍해요. 그런데 이 조정이 겁나서 도망갔으면 이때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가거든요. 3배가 더 올랐어요. 이 조정이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은 그 후에 파이널 불꽃놀이는 전혀 참가를 못한,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에 참여했을 확률이 많겠죠. 모두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달려들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시장의 심리는 대체적으로 안 좋을 때 시작하면 좋고, 아주 누구나 다 주식을 얘기하고 종목 추천이 들어오면 그때 조심해야 돼요. 혹시 주변에서 아주 연처처럼 주식해야 된다고 막 권유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조심하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나요? 요즘 주변에서 올해 재미 봤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나요? 아, 주식 힘들어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나요? 이런 걸로도 비교가 가능해요. 여러분, 거꾸로예요. 모두가 환호할 때는 종점이 가까웠다는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아직 멀었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두가 힘들어하는 데에서 꺾는다고요? 그렇게 꺾이지는 않아요. 시장은 대체적으로 모두가 환호하게 만들고 거기서 꺾습니다. 두 번째 조정은 9년도예요. 이때는 길게 갔어요. 긴축 조정이. 8개월에 11%. 지금하고 유사해요. 지금이 9개월째 9%. 그런데 이걸 면적으로 보세요. 면적으로 보면 이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 함수 배울 때, 도형 배울 때 이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밑면적 높이 곱하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은 등가다 이렇게 됩니다. 조정은 짧았는데 기간이 길다는 거는 항상 조정은 두 가지예요. 가격 조정이거나 기간 조정이거나. 지금은 뭐다? 기간 조정이다. 그리고 그 기간 조정의 끝이 거의 다 왔다. 짧으면 추석 이후에, 길면 10월까지. 왜? 10월에 또 만만치 않은 이벤트가 하나 있죠. 부채 협상. 부채 협상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 투자 못해요. 그건 모르죠, 뭐. 근데 그거 안 되면 뭐 좀 한 방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비중으로 조절한다. 그걸 맞출라 하지 마세요.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시장이 끝날까요? 지금 시장은 시장이 안 좋으면 정책이 나오는 시장이에요. 정책이 나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경제 회복을 못하면요, 1930년대에 공황이 오는 거고요. 지금 그 공황 이론을 배제해서 새로 나온 그 통화 이론이 있죠. MMT 이론이라고. 모든 머니터리 시어리. 옛날 사람이라서 발음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돈이 다 한다. 예전에는 성장률만큼만 통화를 뿌려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위기를 극복을 위해서라면 연준은 전능해야 된다 그래요. 다 해라. 그래서 다 했어요. 연준은 지금 할 일 다 했어. 지금 이제 연준은 이제 테이프 거꾸로 돌린다 그랬죠?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우리
퇴장할게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선다고요? 재정이 나선다고요. 통화와 재정은 한 몸이에요. 통화 정책이 끝났다 해서 부양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재정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 시장.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우리 시장을 보면 이래요. 박스피, 지겨운 박스피. 이 박스피를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이제 아까 봤듯이 실러 EPS는 지금 뭐 미국 퍼는 지금 한 27배, 아시아 보통 웬만한 나라가 한 10% 후반대인데 우리는 지금 10% 초반대에 와 있어요. 하이를 찍은 게 올 연초에 찍은 14가 하이예요. 그러면 누가 이제 한국 시장이 지금 높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난 기간 동안의 박스 대비해서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해봐야죠. 역사적 최저금리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캐파가 정말 커졌잖아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캐파를 계속 갖고 수출 증가율 계속 늘어나죠. 대한민국은 성장하는 나라예요. 다만 안타까운 건 그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 요인이 있지만 출생률 저하. 이게 가장 크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앞으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낳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서 대한민국 주가가 3,300을 찍고 여기서 끝난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게 많고 데이터로 보여줄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국면에서 과거로 돌아갈 거냐, 점프할 거냐, 이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이 한 단계 이렇게 고점을 뚫었다는 건, 차트에서 고점을 뚫었다는 건 새로운 추세를 의미하죠. 새로운 추세의 바닥일 확률이 많다는 거죠. 과거의 박스를 벗어났잖아요. 동학개미 운동으로. 벗어난 박스에서 보면 여기가 바닥이라는 거죠. 다시 오르면 이 고점을 한 번은 뚫고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아니면 직전 고점까지 가거나. 그래서 여기서 외봉으로, 이 돈을 가지고 외봉으로 꺾고 내려왔다고 얘기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자, 결론을 얘기하고 마지막 수급 곡선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외국인 수급이 문제, 이게 환율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데 이 차트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은, 우리나라는 92년에 자본시장을 개방해요. 92년 월 정확히 기억 안 나요. 92년에 개방을 합니다. 한도 10%. 외국인이라고 100% 개방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이제 자본시장을 개방을 하죠. 이제 개방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투자가 안 되고 간접 투자로 성강통, 후강통으로 이렇게 자격증 제도를 주어서 이제 했는데 중국 자본시장은 이제 개방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 보통 자본시장 개방시킬 때 그 나라 통화를 많이 건드려요. 요새 위안화가 굉장히 강하죠. 잘 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자본시장 개방하고 원화가 얼마까지 강했는지 과거를 아시는 분은 혹시 이게 인터넷 설문해 볼까? 환율이 제일 강했을 때가 우리가 96년 외환위기 터지기 직전에 원달러 환율이 740원대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난리 났어요. 대한민국 펀더멘탈이 이렇게 강하다. 이제 원화가 세계의 표준 통화다.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외환위기 맞았습니다. 그 패턴이 있어요. 중국 위안화 강세 가는 게 괜히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위안화랑 계속 같이 가다가 이번만 벌어지잖아요. 위안화는 지금 6.4대에 와 있는데 우리만 지금 1170원이야. 이거와 관계했어요. 외국인 매도. 어쨌든 anyway 외국인은 이때 들어와서 60조 집어넣고 대한민국 지분의 40%를 가져갑니다.
60조 집어넣고 대한민국을 그냥 통으로 대한민국 대주주는 외국인이에요. 이게 뭡니까? 60조로 대한민국 집은 40%를 갖고 가고 지난 30년이네요. 90년대니까 배당 다 가지고 가고 연간 배당 얼마 갖고 가는지 아세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생산물의 부가물을 외국인이 다 갖고 가잖아요. 현대 전쟁은 꼭 점령에서 전쟁이 아니에요. 경제 전쟁이 이게 전쟁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지금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지금 적수로 99년 이후에 누적으로 27조 정도 지금 매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냐? 원금에서 다 뽑고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평가액이 800조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번 순환 사이클상 외국인이 여기서 더 팔겠습니까? 돌아가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퀴즈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스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다 팔고 떠날까요? 그럴 만큼 대한민국이 매력이 없나요? 그럼 이거 팔고 어딜 갈까요? 베트남 갈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어차피 자산은 선택이에요. 경쟁력이 있는 국가의 자산은 다 욕심을 냅니다. 결론을 내야 되겠네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느냐 하면 통화에서 재정으로. 그래서 테이퍼링을 하는 겁니다. 시장은 테이퍼링, 경기를 일으켜요. 테이퍼링은 통화 긴축이 아니라 했죠. 되갚는 거라고. 주는 거 주는 거라고. 그거 줄이면서 뭘 한다고요? 재정을 쏟아요. 9월 27일 날 미국이 이제 인프라 법안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시장에 그냥 나와요. 직접적으로. 기업들한테 SOC를 통해 SOC 사업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 타워 막 받겠죠. 도로 다 깔겠죠. 이런 거 합니다. 돈이 뿌려지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되겠죠. 고용 늘어나겠죠. 재정이 들어갑니다. 통화와 재정. 긴축은 늦추고 통화는 쏟아붓고 경기는 과열이 안 되고 이거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잘하면 골디락스예요, 이게. 잘하면 이게 골디락스입니다. 골디락스는 모두가 환호하는 게 아니에요. 우려를 먹고 은근히 올라가는 시장. 이게 제일 좋은 시장입니다. 그럴 환경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건 좋은 측면에서. 근데 안 좋은 측면에서 가면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결론은 뭐 잘 되면은 뭐 아까 3배 올라간 것 치면 10,000포인트도 넘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뜬구름 잡을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항상 나의 사고를 시간이 다 됐다고 그만하라고 하는데 얼른 할게요. 세상은 이 경제학에 나오는 이 표로 설명하면 참 좋아요.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은 가격이 떨어지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가격이 이쪽은 가격 곡선, 이쪽은 생산량 곡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늘어나요. 공급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야 공급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균형 가격을 맞춰요. 그런데 세상이 지금 원자재가 다 쇼티지예요. 공급이 안 돼. 근데 수요도 안 늘어. 정책이 없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공급만 줄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공급이 준다는 건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가는 오르고 산출량은 떨어져. 이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이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펴요. 그럼 수요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공급망도 정상화시켜야 되잖아요. 공급도 늘려요. 쭉 늘립니다. 이렇게 늘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은 떨어지고 산출량은 늘어나죠. 골디락스다. 여러분은 어디에 배팅하시겠습니까?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원자 위원님의 명품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박원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전화, 문자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샵 0082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박원자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